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르네상스의 문예사주에 대해 이야기 전에 르네상스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문화는 정치, 사회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르네상스의 특징을 하나에서 10가지로 간편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도시책방에서는 문화의 변화에 담긴 맥락과 배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르네상스가 나오게 된 이유는 기존의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체제, 다시 말해 중세라는 암흑의 시대는 어떻게 해서 붕괴되었을까요? 오늘은 중세가 무너지게 된 역사적 사건과 맥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세 후기에 일어난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은 르네상스라는 인류사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중세 후기가 시작되는 분기점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중세는 약 5세기 전후 게르만족의 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에서부터 15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후를 중세라고 합니다. 이는 다시 5세기에서 10세기 정도를 중세 전기, 10세기에서 15세기 전후를 중세 후기라고 구분하는데요. 이러한 시기상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중세의 전기와 후기로 구분되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 이건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비잔틴 제국이라 불린 동로마의 요청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탈환 전쟁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가 무너진 이후 로마 문화의 명맥과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셀주크 투르크가 점령해서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유럽이 연합한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겉으로 보기엔 신앙과 종교의 전쟁처럼 보였지만 그러한 명분은 그야말로 명분이었을 뿐 여러 이기적인 욕망이 뭉쳐진 사건이었습니다. 신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던 교황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대하고 공고하게 다지고자 했고 영주와 기사들은 자신들의 영토와 점령 지역을 확장하기 바랬습니다. 상공업자인들, 당시의 무역인들은 동방과의 교역으로 한몫 잡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강했습니다. 정치, 종교, 경제의 여러 욕망이 만들어낸 이 전쟁으로 폐쇄적이었던 유럽은 동방 문화와 교류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는 이후에 신항로 개척이라는 역사적 사건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로 넘어가면서 지중해를 통한 동방 무역의 항로가 막히자 대서양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십자군 전쟁은 약 2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유럽의 인구는 증가하고 항구 도시가 발달되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으로 교역이 활발해졌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자원의 교환이 확대되고 자본시장이 형성됩니다. 도시의 발달은 시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시장을 형성하고 그 주변으로 정착 인구가 형성되면서 운송과 유통 분야도 동시에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도시가 확장되게 되었죠. 이렇게 상공업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발전되면서 화폐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인류의 경제는 자급자족에서 물물 교환, 그리고 물건과 노동력의 교환으로 전환되었지만 중세 말기로 가면서 화폐가 가치 교환의 매개체가 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유럽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 했던 교황은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영주와 기사 세력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기사 세력은 창과 칼과 방패로 전쟁에 나섰지만 셀주크 투르크족은 화약과 대포로 맞섰기 때문입니다. 화약과 대포가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기사와 같은 개인 사설 경호 집단, 한마디로 무력 집단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십자군 전쟁으로 큰 이득을 본 집단은 상공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사회계층이었었는데요. 무역과 화폐 경제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합니다. 중세를 지탱하던 두 가지 축인 교황권과 봉건제의 몰락이 시작된 또 다른 계기는 바로 흑사병입니다. 피부가 검게 변한다 해서 흑사병이라고 했는데 쥐가 매개가 되어 번지는 전염병이었습니다. 흑사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또한 십자군 전쟁의 결과라고 추측합니다.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세균도 함께 따라온 것이죠. 이미 이슬람 지역에 흑사병이 퍼져 있었지만
그 질병이 어떤 병인지도 몰랐고 또한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유럽은 그 질병의 확산을 막지 못했고 이태리, 영국, 프랑스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패스트가 퍼졌습니다. 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았고 또한 매우 불결했죠. 공중보건의 개념이 하나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패스트는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약 5년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여러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선 봉건제를 지탱하던 장원제도, 영주의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주던 농업노예인 농노가 급감한 것입니다. 농노는 곧 노동력이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니 노동력의 가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흑사병이 유행할 당시 사람들은 돈과 재산에 마음을 두지 않았는데요. 사람도 짐승도 죽어나가면서 도시는 점점 더 폐허가 되고 가을이 되어도 추수할 노동력이 없었습니다. 농업이 발달하여 추수할 곡식이 증가했는데도 일손이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지니 농노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발달한 화폐 경제는 노동을 화폐로 가치 매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영주의 땅에 살면서 당연히 해야 했을 부역이나 강제 노동 대신 화폐로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또는 영주에게 역으로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농민들의 지위는 상승하게 되죠. 흑사병은 절대적인 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계기를 만듭니다. 흑사병이 퍼지던 초기에 교회는 흑사병은 신이 내린 질병이라며 회개하고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파했습니다. 심지어 몸에 책짓질을 하면서 회개하는 종파도 있었고 마녀 사냥과 더불어 마녀가 키우는 악마의 동물이라 여겨졌던 고양이를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교회 사제들도 속속 죽어나가고 순수하고 죄 없는 아가들도 죽어나가는 판국에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소용없었습니다. 신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고 인간의 눈에 신은 한없이 무력해 보였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추락하기 시작했죠. 인간은 사제들이 한 말에 따르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 자연과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가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자연과학과 공중위생에 대한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흑사병이 왜 이렇게 퍼지게 되었는지 여러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분석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양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어느 개체가 사라지면 그 하위 개체가 미친 듯 증가하죠. 흑사병이 퍼지던 초반에 그렇게 고양이 씨를 말려서 쥐가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11세기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 부족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영양실조가 만연해 있었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흑사병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세 후기에 일어난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은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카톨릭 권위가 붕괴되면서 그 자리에 개인의 자유가 차지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중세와 달리 종교개혁의 복음주의로 복음을 따라 개인의 소명을 다해 이번 생을 열심히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개신교가 대두되었습니다. 종교 자체가 소멸되거나 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면서 인간이 얼마나 열심히 이번 생을 사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계급신분 사회에서 자유주의로 넘어가는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많은 농노들이 농업 대신 상공업으로 전환하면서 영주의 장원에서 도시로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장사와 교육으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농노들은 도시에 사는 시민으로 발돋움합니다. 상업은 신분을 떠나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신분이 불안정했던 도시 상공업 종사자들, 즉 신흥 시민계층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호해줄 새로운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영주제의 지방 분권제에서 분산된 권력을 중앙으로 모으게 되는 중앙 집권제 이후 절대 왕권을 지지하게 되죠.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왕권을 지지하면서
법률, 즉 사법제도를 만드는데요. 이전에는 교회와 영주들의 말 한마디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공정한 재판 제도를 만드는 데 힘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인간들의 협력과 공조와 갈등이 대두되면서 사법제도에 대한 필요가 생겨난 거죠. 인간적인 잣대와 기준은 바로 이성과 합리였습니다. 논리와 합리 그리고 상식이라는 개념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인간의 사고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믿음의 세계에서 인간이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감각과 논리와 과학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중세 후반에서 르네상스의 시대적 배경이 잘 나타난 작품을 들자면 단연코 단테의 신곡을 들 수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세 문학의 하나의 카테고리처럼 여겨지는데요. 중세시대에는 신을 찬양하거나 신앙 고백 위주의 라틴어 문학이 대세였고 이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기사도 정신을 찬양하는 관념적인 작품 그리고 이룰 수 없는 어떤 낭만주의에 빠진 로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조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단테의 신곡은 단테 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선 단테 망명 시절에 쓰여진 작품답게 매우 사회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신곡의 지옥편을 보면 거기에서 벌받는 인간들 중에 부패했던 교황과 황제 그리고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단테는 자신만의 블랙리스트 또는 데스노트를 만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멋지고 우아한 복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단테의 신곡은 매우 사회 고발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테의 신곡에는 자신이 매우 사랑했던 베아트리체가 등장합니다. 중세시대 사랑은 신을 향한 사랑이 우선이고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단테는 자신의 인간적이고 절박하고 절절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작품에 녹여내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라틴어가 아닌 통석어인 이태리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곡의 독자층은 권력층이 아닌 농노, 시민, 이처럼 사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단테의 신곡을 보고 스스로 많은 깨우침과 감동을 받으면서 사회 변혁에 대한 통쾌함을 기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흑사병이 퍼지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입니다. 여기는 흑사병을 피해 한 수도원으로 피신을 한 7명의 숙녀와 3명의 신사들이 모여 열흘 동안 음담패설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음담패설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나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는 인간의 욕망을 꾸밈이나 어떤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계기를 마련한 작품이었는데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인곡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보카치오는 근대 소설의 선구적인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항구 도시와 상업 중심의 사회 변화가 아주 잘 보여지는 작품이 있는데요. 세 번째로 바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오는 안토니오는 무역선을 기다리는 상인이고 화폐 경제의 핵심인 대부업에 종사하는 샤일로 그리고 이 둘의 갈등을 해결하는 사법부 즉 재판장의 모습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십자군의 전쟁과 흑사병이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르네상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르네상스의 문화와 문예 사조에 대해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도시책방의 지식산책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